시간에는 선발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인사 선발 도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선발 및 배치에 있어서의 목차는 선발의 개념과 절차, 인사 선발 도구, 선발 면접, 선발 의사결정, 인적 자원 배치의 순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의 개념과 절차 중에 개념을 먼저 보면 먼저 셔먼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발이란 지원자 가운데 특정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았죠. 특별히 플리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인적 요건과 적성 및 기술을 지닌 사람에게 조직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선발 과정에 있어서 볼 때 그 자체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확보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무 분석에 의해 직무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력의 질적 요건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공개 선발과 비공개 선발 그리고 추천 선발로 분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선발 프로세스에서 입안세 비치는 선발의 의사결정은 지원자가 통과해야 하는 일련의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예비조사인데요. 지원자에게 응모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사람이 채용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용 면접입니다. 선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면접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단계 채용 테스트입니다. 개인이 어떤 특성을 측정하려는 메커니즘인데요. 예를 들면 필기시험이나 시뮬레이션 실습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기계에 대한 재능부터 퍼스널리티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직무 지식과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경력조사와 추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력조사는 지원 서류에 나타난 특정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여서 추천장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원자의 과거 행동과 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5단계 건강진단과 선발 결정입니다. 지원자가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상의 단계를 거쳐서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선발 결정 프로세스를 보면 1단계는 예비조사, 응모 서류와 면접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채용 면접 속에서 채용 테스트와 그 다음에 전력과 경력을 조사하는 거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선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1단계부터 5단계 1단계는 예비조사와 응모서류와 면접 그 다음에 2단계는 채용에 대한 면접 3단계는 채용 테스트 4단계는 전력과 경력조사 5단계는 선발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선발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도구는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 소질 또는 지능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지원자가 구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 가지보다는 다수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리 검사하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성격 검사를 할 텐데요. 성격 검사에는 특별히 관찰법이 있죠. 관찰법에는 이제 비구조적과 구조적 관찰 두 가지로 나누어져 보고 있는데요. 비구조적 관찰법은 특정한 형식이나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성격이나 특정 행동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나름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조적 관찰법은 이미 정해진 특정 도구에 따라 이루어지고 모든 지원자들로부터 동일한 형식의 자료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리 준비된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타당성이 높지만 추가 질문이 허용되지 않아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찰법 중에 반구조적 관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조적 관찰법과 구조적 관찰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모든 지원자에게 일정 부분 미리 정해진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이후에는 비구조화된 질문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격검사 중 투사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법은 가장 비구조화된 성격검사입니다. 여기에 로샤 잉크 반점 검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총 10장의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각 카드에는 잉크 반점들로 만들어진 그 무늬가 있는데요. 지원자는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제 회화 통각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어떤 다양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카드를 제시하고 지원자가 그 그림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함으로써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투사법은 검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법의 첫 번째는 16개의 성격 요인 검사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카텔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16개의 성격 요인에서 37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6개의 성격 특성에 각각의 점수가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네소타 다면적 성격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신념이나 감정이나 태도나 또는 자기에 대한 지각 등에 대해서 자기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죠. 각 문항들이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는 정상 집단의 반응과 비교됨으로써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다면적인 성격 검사와 유사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상인의 성격 특성을 더 많이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회성이나 사교성, 그리고 자기수용성, 책임감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은 문항의 이해도 검사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능 검사를 보겠습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지각적, 인지적이며 언어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비교적 영구적이고 또 안정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능 검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그러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스탠포드 비네 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 정신적으로 지체된 아동들의 지능을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난이도 순으로 배열된 30개의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사지는 처음부터 더 이상 답할 수 없을 때까지 실시를 하고 정상적인 아동의 평균 점수들로부터 정신 연령이 도출되고 이런 것을 도출되고 스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도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Q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 IQ는 어떤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한 것으로 표와 같은 기법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6세 아동의 5세의 문제는 다 완성하고 6세의 문제는 5개 중 4개를, 7세의 문제는 4개를, 8세의 문제는 2개를, 9세의 문제는 전혀 완성하지 못한다면 기초 연령을 5세이고 최고 수준은 9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아동의 정신 연령은 6세부터 9세까지의 문제 중 해답한 문제를 더하고 이를 5로 나누어서 그 수를 기초 연령에 더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나름대로 어떤 그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에 따라서 나름대로 4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5 이거 4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2를 5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럼 2로 나누다 보니까 2를 기초연령 5에 더하면 이 아동의 정신연령은 7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5로 나누는 것은 각 연령을 대표하는 문제의 항목이 5개이기 때문에 5로 나누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서 좀 더 보충적인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웩슬러의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언어 검사와 동작성, 다시 말하면 실행하는 그 검사죠. 이 동작성 검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모두 11개의 하위 검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검사는 지식과 이해와 수리와 유사성, 수암기, 어휘 등 6개의 하위 검사였고요. 그 다음에 동작성 검사는 바로 숫자, 부호, 그림 완성, 나무 토막 쌓기, 그림배열, 물건 맞추기 등 5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의 점수는 정확하게 정답을 한 문항수만을 의해서 계산된다. 이것이 바로 웩슬러의 검사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집단 검사를 살펴볼 텐데요. 이 집단 검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의 목적으로 개발된 집단 검사로서 나름대로 아미 알파라고 하는 거와 아미 베타가 있는데 이것은 스탠포드, 비네 검사와 웩슬러의 검사 내용으로서 수리력과 언어 능력에 관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미 알파는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아미 베타는 언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된 군대 일반 분류검사가 있고 이 기법은 종종과 더불어 기업과 정보기관에서 선발을 위한 기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언어, 수리, 공간 능력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에는 신체적 적성검사와 정신적 적성검사가 있고요. 신체는 체격과 체력, 정신은 소질과 득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신체적인 적성검사를 체격검사와 체력검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격검사는 특정 직업이나 직무에 적합한 체격적인 요건에 대한 검사로서 체격의 발달과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요. 체력 검사는 신체적 지구력을 체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호흡기 능력 검사, 그 다음에 순환기 기능 검사, 그 다음에 근력 검사, 그 다음에 신경 기능 검사 등을 체력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는 정신적 적성 검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소질 검사가 있는데 소질 검사는 개인이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또 직무 수행자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득성검사가 있는데요. 득성검사는 나름대로 후천적 환경으로부터 습득된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학습검사, 기능검사, 흥미검사 등이 이루어지는데 학습검사는 상황에 대한 학습 능력과 적응력을, 기능 흥미검사는 직무에 대한 기능과 흥미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 자료로서 지원서와 신상 명세서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원서는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면접 질문의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응시자가 작성해야 하고요.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발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고 평등 고용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상 명세서인데요. 지원서보다 훨씬 길고 지원자의 이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다루고 있고 선다 형식인 검사나 심리검사와 비슷한 유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원조회 및 추천서가 있는데요. 지원자에 대한 과거의 정보를 지원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공받는 것이고 목적은 직무 경험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고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지원자의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 특성 및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학력과 과거의 경력을 기입한 이력서가 작성되고 개인만의 특성과 경험과 특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자기소개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기시험인데요. 특정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접 수준이나 또 교양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지만 단편적인 직접 수준만을 측정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나름대로 토론할 내용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